음악을 통해 던지는 크고 작은 질문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손이룬의 퀘스천스는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가는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요? 예술가에게 영감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의 것입니다. 연주의 방향을 정하고 해석의 결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오래된 작품 속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죠. 음악가들이 어떤 영감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악보도 전혀 다른 온도로 연주됩니다. 그렇다면 음악가들은 연주할 때나 휴식 중에 어떤 순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들은 음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함께 찾아갈 오늘의 게스트, 전 세계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며 청중에게 진심을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무대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정말 많이 연주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 님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고자 저희가 모셨어요.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감을 받는 곳이 있다면 뭐 소소하게 어디부터 영감을 받으세요? 우선은 작곡가인 것 같아요. 네, 작곡가가 악보를 통해서 일단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곡가의 배경, 그리고 그 작곡가가 작곡했던 그 시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해서 이제 그 위에다가 많은 영감들을 또 얹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 정말 충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악보에 많이 충실한 편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같은 작품, 같은 작곡가들을 여러 번 하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전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연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t humbles you down. 그러니까 더 또 갈수록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막 제가 먼저 막 이제 워낙 이게 바쁘니까 이렇게 막 의견을 묻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지휘자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단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내 해석에 대한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영감 수집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네. 나라마다 그리고 네. 지휘자마다 네. 그들의 성향이 다 네. 다른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이 곡을 여러 번 접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저희는 협주곡 하다 보면 관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원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접하고 특히 프로코피 1번 같은 경우는 뭐 플루트도 그렇고 뭐 바스운, 오보에 다 클라리넷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이게 하나의 협주곡인데 그들의 해석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휘자랑 이제 서로의 방향이 좀 다르다. 네. 그럴 때는 솔리스트 입장에서 설득을 먼저 시키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지휘자가 바꾸려고 하나요? 아니요, 전 성격이 일단 누구 설득시킨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별로 그런 욕구가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약간 타고난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한 번도 나는 싫은데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또 제가 또 플레잉 자체도 유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유연성을 좀 가진 편이라
지휘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석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보면 또 이게 제가 이상한 건지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뭐 이렇게 해보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람스 협주곡을 살면서 뭐 한 50번은 더 할 텐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생기면서 근데 그리고 그런 이제 연주자 생활을 좀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의 해석으로 조금 바꾼다 해서 나의 음악이 절대 손상이 가거나 내 음악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간점을 찾죠. 너무 멋진 말인데. 그러면 저도 궁금한데 작곡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저는 사실 연주회장에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영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들으러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걸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의 모든 게 다 떠올라요. 왜냐면 저 연주자가 연주하고 있는 부분도 떠오르고 그 작곡가의 작품도 떠오르고 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파편들을 막 이렇게 막 나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에서 뭐를 받아들였고 여기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막 그러면서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하면은 연주는 한 귀에서 한 귀로 흘러가고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맵 막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통 까먹어요. 까먹었다가 곡을 쓸 때 나와요. 그때의 무의식은 아니고 그때의 그때 그랬었지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펼쳐봐요. 그러면서 떠올리면서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것들이 저한테 이제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연주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있지만 그게 왜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게 왜 나오지 않았냐면 저는 바이올린, 그러니까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곡을 절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프로코피에프 1번을 얼마 전에 하고 왔잖아요. 그 프로코피에프 1번은 준비하는 도중에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남의 거를.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유연성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라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너무 마음에 들면.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곡을 배울 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보만 보는데 저녁에 쉬고 싶을 때 듣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재즈나 아니면 제가 진짜 오늘은 내가 너무 지친다.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손이 그냥 마리아 칼라스로 가요.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저한테 음악적인 프레이징에 대해서 저는 마리아 칼라스가 제 선생님이에요. 그냥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이렇게 음들을 다 연결시키는지부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같은 아리아를 정말 한 10만 번은 들은 것 같은 매번 다르게 들려요. 그게 정말 그분의 매직인 것 같고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교향곡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제일 많이 안 들어요. 뭐 제 귀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데에서 영감을 많이 받죠. 이제 작품을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같은 작품을 연주를 하잖아요. 보통 같은 작품을 많이 연주를 하잖아요. 여러 번. 그러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러면서 바뀌면서 그게 자꾸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음악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뭐 맨델스존 협주곡을 지금 제가 5살 때부터 한 곡이지만 얼마 전에 했을 때도 난 분명히 같은 악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전에는 불과 작년에 이게 안 보였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크레센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
작년에 내가 생각했던 크레센도가 지금이랑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던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크레센도 대 크레센도를 표현할 수 있는 폭이 혹은 달라졌거나 아니면 풍부해졌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나는 이번에 아무리 내가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해도 이건 완성이 아니다. 어차피 나는 뭐 몇 개월 후에 또 이 협주곡을 접할 거고 또 안 보였던 게 보일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 또 재미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뭔가 이렇게 완벽한 해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기대감은 1도 없는 거죠, 자신한테. 저도 뭐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아는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처럼 이게 이런 음악이었나? 이렇게 약간 내가 마치 기억을 잃은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감상할 때가 종종 맞아요. 네, 있잖아요. 그 순간이 정말 이 음악을 할 때의 되게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빠져드는 부분이. 그럼 실내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내악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왜 오케스트라는 리허설 할 때에 아무래도 지휘자가 있고 그래서 네. 지휘자를 통해서 보통 얘기를 상의하잖아요. 네, 이게 다른 그러니까 음악가들과 네. 네, 그렇죠.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는 거에서 리액트를 하고 이런 게 훨씬 직접적이죠, 맞죠? 음악을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이끌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소통하면서 되게 영향을 받는 것도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리허설 할 때도 이렇게 막 음악가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기보다는 눈빛, 센스, 눈치, 약간 제스처, 감으로. 그리고 귀로. 그러니까 실내악은 뭐 다 공감하겠지만 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바이올리니스트님이 느끼는 실내악이란 네. 어떤 거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한 그 장르를 규범하는 네. 그거를 떠나서 근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실내악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장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다 실내악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협주곡도 예를 들어서 관이랑은 실내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협주곡이 실내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학생일 때는 서로 뭐 누구의 음악이 더 맞네 틀리네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네. 하고 실내악 페스티벌도 많이 연주를 하시니까 그런 곳에서는 다들 자기 음악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갖고 있는 분들과 이제 리허설 하면서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때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나요? 사실 너무 연주자를 다양하게 좋아해요. 원래도 그랬어요, 성격이. 근데 나이 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이 연주자가 더 끌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리니스트를 본다면 뭐 내가 배운 거의 테크닉 뭐 오른손이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르고 왼손이 전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런 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내가 귀가 가는지 이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주자가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본인들은 다 진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만 이제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연주자라면 그냥 연주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존경심이 가요. 이게 얼마나 희생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다
다 음악을 더 골고루 듣고 연주자도 더 골고루 듣고 되게 좋은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주자들이 그냥 단순한 연습만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작품을 보여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희생이라는 게 연습 그리고 창작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괴로움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서 지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모두가. 그리고 이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지금 이게 떠올랐어요. 제가 한 거의 10년 전에 기동 크레마라는 연주자랑 바이올리니스트 대가님과 같이 투어를 돈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을 공연을 했었는데 바이올린 듀오를 순회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원래 현대곡 많이 하시죠. 정말 모든 곡들을 다 초연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현대 음악에 대한 언어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리 내는 방법을 잘은 몰랐어요.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 이 현대 음악을 내는 그러니까 모든 음이 다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저는 너무너무 큰 세상이 열렸어요.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음이 아름답게 빛이 나려면 모든 음이 다 아름다우면 그게 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모든 음을 노래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끔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 쉰 소리도 있어야 되고 정말 논 비브라토인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현대 음악뿐만이 아니라 고전 낭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치 않은 범위이다 보니까 잘 거기로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기동 크레마가 저한테서 이제 끄집어내 주셔서 저는 사실 약간 뭐 많은 지휘자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지만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 기동 크레마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름다움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취향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점점 열리고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가끔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제 모든 음을 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스피킹 하려고 모든 음들을 다 폴대로 해요. 이거 협주곡이니까요. 들려야 되잖아요, 관중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여기서 우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는 지금 오보에가 솔로인데 우리는 왜 맨날 항상 들려야 돼? 저는 정말 일부러 소리를 완전히 줄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폴티시모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 내가 느끼기에는 작곡가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러면 뭐하러 프로코피에프가 시작부터 피아니시모를 적었을까? 사실 청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이게 연주회장 가면은 저는 이렇게 내 귀가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소리가 막 나를 압도하는 것보다 내 귀가 그거를 들으려고 집중하면 더 크게 들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거를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내가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와야 되는 멜로디 라인에서는 나오지만 아닌 곳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실내악이라고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항상 하uptstimm가 아닌데 하uptstimme 한국말 뭐예요? 주 멜로디. 네, 주 멜로디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협주곡을 하다 보면 사실 제가 굉장히 스토리텔러, 나레이터의 입장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저도 관중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오보에 들으세요. 지금 여기 들으세요. 근데 제가 계속 크게 하고 있으면 전혀 작곡과 상관이 없는 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본기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주를 막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데뷔를 했다든지 하면은 본인이 준비한 거를
그대로 소화하기에 더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런 여유를 조금 근데 저도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시작하고 나서는 네.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러지 않아요. 음. 음표밖에 없어요. 막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뭐 이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으로, 물론 뭐 리허설에서 이제 지휘자랑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정한 것들이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약속한 거니까 그건 지키려고 다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란 거를 그러니까 무의식의 흐름이잖아요, 연주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진짜 정말 연습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 그렇지는 않았지만 한 지난 몇 년부터는 그냥 악보에 충실하고 작곡가가 원했던 거를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그냥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음악 자체가 언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른 소통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맞아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저는 연주할 때 색감은 보여요. 이렇게 색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안 갖고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요. 네, 음악가들 중에.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마 첫 번째 선생님인가가 이제 지판을 짚어야 되니까 이제 스티커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음마다. 그래서 저는 도가 빨간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빨간색, 레가 노란색, 미가 초록색, 파가 주황색, 뭐 솔이 파란색, 라가 흰색, 뭐 시가 브라운, 그다음에 도가 다시 빨강.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은 도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핑크 계열이겠죠. 레샵도 약간 노랑, 좀 밝은 노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인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색감을 뭐 특별하게 본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면서 네. 가을 파도 파잖아요. 파가 그 주황색이고 도가 빨간색이고 파도 시라솔 시 플랫이잖아요. 그럼 나무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네, 그래가지고 비발디가 지판을 보고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감을 계속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겠구나라는, 특히 비발디 사계 같은 곡 하면 너무 이 색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음악 외적으로 또 혹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미술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다든지. 저는 세계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연주 여행 스케줄을 보면 저는 제가 미술관을 가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호텔방에 가둬놓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미술관을 가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연주를 통할 텐데 미술관은 정말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 나들이 하고 싶다 할 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갈 때마다 뭔가를 얻어서 오고 그게 음악에 입혀지긴 하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잘 못 느끼는 반면에 세계적인 뉴스는 제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연주함으로써 저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술가로서 정말 예술만 한답시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중이랑. 사실 예술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으로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음악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생각을 전달하고 맞아요. 생각하게끔 만드는가가 맞아요. 우리의
그리고 왜 그게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한 자세이냐면 작곡가들이 곡을 작곡할 때는 우리가 시대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 작곡가가 살던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의 조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영향을 받아서 작곡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연결이 돼 있고 너무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년마다 약간 세계가 다시 똑같은 반복을 한다. 연주를 앞두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브리튼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다 어두운 곡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전쟁에 관한 곡들이고 근데 그게 또 본의 아니게 다 100년 이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의 이 어지러움 속이 이 작곡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더 그런 곡들을 할 때는 더 무대 나갈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 특히나 그런 아픔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를 방문을 한다면 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확실히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는 상황이 이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먼 얘기,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뭐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때는 이랬구나 시대성도 하나의 그 정말 자본이고 네.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받고 네. 확실한 건 우리가 그 시대를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연주의 장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무지하게 세이프한 장소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곳인 거예요. 안식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연주할 때. 연주 끝나면 사람들이 Did you enjoy it?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즐겼어? 이러면 저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즐긴다는 거가 약간 저의 머리에는 없거든요. 책임감으로 덮여서 리허설하는 과정은 너무 즐거워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랑 지휘자랑 2-3시간씩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연주하러 나갈 때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당연히 온 마음을 다 쏟고 혼을 다 이렇게 주고 나오지만 그게 막 너무 즐겁다 이러진 않아요. 네. 그게 관객한테도 확실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주회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당연히 묵상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너무 거기에 치중이 돼 있는 생각이 좀 저는 또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또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삶이 너무 피곤해서 여기 와서 좀 즐거운 거를 느끼고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 그 생각도 꼭 하려고 하죠. 작품에 임할 때 다른 음악가들한테도 영감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음악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연주자가 된다면은 어떤 연주자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음색이나 이런 거는 정말 뭐 마리아 칼라스처럼 그 똑같은 곡을 100번 들어도 100번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고 연주자로서는 저 사람 진짜 꾸준히 발전한다. 네,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신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리니스트님 모시고 음악적 영감을 연주자들은 어디서 받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오늘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나긋나긋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실 음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만날 때 하는 대화들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진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대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님을 모시고 음악가는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술로부터 혹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떻게 삶의 원동력을 얻으시나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유튜브라고 해서 굉장히 지휘자랑 싸운 적이 있다 없다.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우리 어떻게 마무리했었죠? 눈을 보면 자꾸 웃음이 터져서 이런 거 다 편집하실 거죠?